보고 싶은 언니에게. 어제는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언니는 희귀 언어를 사용하는 중앙아시아 산악지대 소수민족 출신으로 스탈린 치하를 피해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떠난 수십 명 중 하나예요. 뉴욕에서 이 언어를 쓰는 사람은 언니네가 전부예요. 고향에서는 러시아어가 표준어가 되었고 언니네 언어는 이미 소멸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와요. 하지만 언니네가 정착한 뉴욕은 달라요. 수백 개의 화석 언어들이 아직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고향에서조차 잊힌 말을 그대로 쓰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뉴욕을 언어의 박물관이라고 한대요. 하지만 자식들은 영어로만 소통하고 처음에 같이 고향을 떠나왔던 사람들은 하나둘 세상을 등져요. 마침내 오직 언니하고 다른 한 명만 남아요. 둘은 어쩌면 전 세계에서 이 언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생존자들일지도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최후의 두 사람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의절을 해요. 그러곤 수십 년 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결국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무와도 대화할 수 없는 언어가 모국어인 사람의 고독에 대해서요. 이제 그만 화해하지 그래라고 참견할 사람도 없는 외로움.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말다툼. 만약 제가 사용하는 언어의 사용자가 오직 두 사람만 남았다면 말을 조심해야겠어요. 수십 년 동안 언어의 독방에 갇힐 수도 있을 테니까. 그치만 사소한 언쟁조차 할 수 없는 모국어라니 그게 웬 사치품이에요. 아빠는 어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보험이 되는 다인실은 자리가 없어서 일단 1인실로 모셨어요. 다시 저에게 돌아온 거죠. 아니, 제가 아빠에게 돌아온 걸까요? 병실은 잠깐만 앉아 있어도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얇은 환자복을 입은 환자들이 추위를 느낄까봐 난방을 세게 하고는 너무 건조해질 것을 염려해서 가습기를 틀어대니까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식당 주방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아빠는 이제 완전히 노인이에요. 물 좀 드릴까요? 물어도 고개만 저어요. 의미 있는 말을 전혀 하지 못해요. 11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마치고 나온 뒤로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아빠가 아니에요. 오빠한테 이런 말을 했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전신마취를 하면 인간은 그때 그냥 죽는 거야. 문서를 복사하면 열화가 일어나듯이 오랜 시간 마취되었다가 깨어난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이 아니야. 일종의 복사물인 거지. 도마뱀의 꼬리도 잘리면 다시 자라나긴 하지만 원래 크기로는 자라지 않는다잖아. 오빠다운 말이죠. 오빠가 거제도의 조선소에서 일했던 걸 아시죠? 얼마 전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요새 그쪽이 다 어려워요. 회사에서 잘리던 날 회사 담벼락에 노조가 붙여놓은 플래카드를 봤대요. 해고는 죽음이다.
그걸 보고 오빠가 뭐라고 했을지 저는 알아요. 아니지, 죽음이 해고지. 해고된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만 죽으면 모든 게 끝나니까. 명언이나 상투어를 뒤집어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것은 오빠의 오랜 버릇이거든요. 해봐. 이상하게 다 말이 된다니까? 오빠가 사람들에게 장담하면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라 저것도 해보라며 문장을 던져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오빠는 빙글빙글 웃으며 즐길 수 없다면 피하라고 답하고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어린 왕자의 유명한 구절을 제시하면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다면 그게 바로 사막이다 라고 받아요. 가끔 어떤 격언은 뒤집어 놓으면 더 의미심장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금이 침묵이다 같은 말이 그래요. 오빠가 해고를 당하던 날 인사팀의 입사 동기가 그러더래요. 힘내라. 위기가 기회라잖아. 오빠가 뭐라고 했을지 언니도 이제 아시겠죠? 웃기시네. 기회가 위기야. 아빠를 복사한 누군가가 환자복을 입고 저기 누워 있어요. 저는 그 사람 딸을 연기하고 있고요. 어딘가 어색하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는 생각해요. 거기 누워있는 당신은 누구고 나는 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아빠는 수술실에서 이미 죽었는데요. 주말마다 같이 영화를 보고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철학에 대해 토론하고 제 몸매의 단점을 가장 잘 가려줄 수 있는 패션에 대해 여자친구처럼 수다를 떨고 때로는 아예 쇼핑까지 함께 나서던 젊고 자신만만하던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이미 돌아가신 거겠죠. 오빠 말 맞다나. 병원에 있으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다른 가족들과 있었던 일은 잘 떠오르질 않아요. 엄마도 오빠도 그리고 동생인 현정이도 희끄무리한 안개 속에 묻혀있는 것만 같아요. 기억 속에서는 아빠와 저 오직 두 사람만 도드라져요. 그때 아빠가 뭘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선물을 사왔는지 다 생생해요. 다른 가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거야. 아마 옆에서 웃고 있었을 거야. 아마 집에 없었을 거야. 그들은 모두 아마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엄마는 입버릇처럼 현주는 아빠 딸이야, 엄마 딸 아니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도 엄청난 칭찬처럼 들렸어요. 20대에 일찌감치 모교의 교수로 임용된 아빠는 운동으로 단련된 탄탄한 몸의 소유자였어요. 그런 아빠가 어린 딸의 우상이었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다만 아빠와 저는 유독 가까웠어요.
저만 아빠를 따른 게 아니고 아빠도 저만 편애했으니까요. 다른 형제들이 소외감을 느낀 건 당연해요. 너희들 모두가 소중하단다라고 아빠는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차별이 있긴 했어요. 고3 겨울방학에 아빠가 유럽 여행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 입시를 무사히 마치고 대학에도 합격했으니 이제 유럽의 여러 미술관들을 둘러보면서 교양을 쌓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당연히 온 가족이 다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엄마는 갑자기 군에 가 있는 아들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현석이는 군대에 있잖아, 여보. 오빠에게 오히려 아빠가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제대 안 했으니까 당연히 군대에 있지. 현정이는 고3 올라가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현주하고 나만 가는 거야. 현주가 노력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으니 보상이 있어야지. 현정이는 고3이니 꼼짝 못하고 당신도 마찬가지일 테고. 안 그래? 현정이도 내년에 대학 잘 가면 또 가지 뭐. 그땐 현석이도 제대했겠네. 그럼 내년에 다 같이 가. 꼭 이번에 가야 돼? 이번에도 가고 다음에도 또 가면 되잖아. 현주는 전공이 전공이니만큼 이번에 가보는 게 장래를 위해서도 좋아. 사학과하고 미술이 무슨 관련이 있어? 아빠는 한심하다는 듯 엄마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주는 예술사를 전공하게 될 거야. 저는 그때 예술사라는 전공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지만 어쩐지 탁월한 선택 같았어요. 사학하면 먼지 풀풀 날리는 침침한 서고 같은 게 떠오르지만 그 앞에 예술이 붙으니까 샹드리에가 빛나는 우아한 갤러리가 연상됐거든요. 너 정말 아빠하고 둘만 여행 갈 거야? 가고 싶어? 엄마는 저를 따로 불러 물었어요. 엄중하고 단호했던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빠가 그러자고 했잖아. 중요한 건 네 뜻이야.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판단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너만 유럽 가면 군대에서 고생하는 오빠나 곧 고3 되는 동생이 많이 실망할 거야. 그런데도 꼭 가야겠냐는 거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19살짜리에게는 참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아빠가 나중에 같이 간다잖아. 그땐 내가 안 갈게. 그럼 되잖아. 그럼 이번에는 기어이 가겠다는 거니? 확실해? 엄마가 재차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전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엄마의 눈에 실망의 빛이 역력했어요. 제 삶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때일 거예요. 그 후로 엄마는 단 한 번도 제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준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방을 나가며 말했어요. 네가 선택한 거야. 아빠가 아니라. 그건 분명히 기억해둬. 맞아요. 제가 선택한 거죠. 지금의 제 삶은 어쩌면 그때 내린 결정에 대한 벌인지도 몰라요.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니까요.
어쨌든 그로부터 일주일이 넘도록 부모님은 냉전을 벌였어요. 저는 아빠의 말에 일리가 있는데 엄마가 왜 저렇게 뾰족하게구나 생각했어요. 정확히 1년 후에 현정이가 저만큼이나 입시를 잘 치르기 전까지는요. 현정이는 아빠가 1년 전에 약속을 지킬 거라 믿었지만 아빠는 학교에서 새로 보직을 맡아 바쁘다며 다음으로 미뤘어요. 대신 아빠는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간 현정이에게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고전을 몇 권 건네주면서 정치의 본질은 고래로 달라진 게 없다며 입학 전에 꼭 읽어보라고 당부했어요. 나중에 현정이가 그러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게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요. 어쩌면 그 결심 덕분에 현정이는 집으로부터 그리고 아빠로부터 아주 멀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현정이는 이제 뉴저지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일찌감치 주립대학의 교수가 돼서 한국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엄마도 아빠와 이혼한 후엔 현정이한테로 갔어요.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거제도로 내려가 조선사에 취직했어요. 설계 부문이었죠. 그래서 저만 남았죠. 아빠에게는. 대학 입학을 앞둔 그해 겨울, 유럽은 참 춥고 을씨년스러웠어요. 비는 왜 그렇게 자주 흩뿌리는지, 밖에만 나서면 한기가 옷 솔기마다 파고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그때 저는 세상의 멋진 것들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작고 아담한 호텔에서 아빠와 같이 아침을 먹고는 나뭇잎에 아침 이슬이 맺혀있는 울창한 공원을 거닐고 미술관이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 고풍스러운 액자에 담긴 미술사의 걸작들 앞을 서성이며 왜 어떤 시도는 불멸의 아름다움으로 칭송되는 반면 어떤 노력은 진부함으로 치부되고 마는가 같은 얘기를 주고받던 그 한 달은 꿈만 같았죠. 그래도 사람 마음 참 이상하죠. 아빠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여행이 편안하긴 했지만 그것도 너무 익숙해지자 좀 지루한 거예요. 조금씩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싹 텄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가는 유럽의 구도심들은 19살짜리 여자애가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빠가 감기 기운이 있다며 오후에는 쉬면서 호텔에서 책이나 보겠다고 하길래 그럼 아빠는 쉬세요. 저는 거리 구경을 좀 하다 올게요 했어요. 아빠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아빠는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느냐. 거리를 산책하고 싶으면 하자고 말을 하면 될 일이지 혼자 나가서 돌아다니겠다니 이게 무슨 경우냐며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할 만큼 충분히 컸고 유럽의 거리도 그동안 다닐 만큼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아빠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 일 이후에 아빠가 좀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만만하게 보이던 아빠의 모습에 얼핏 불안 같은 것이 엿보였어요. 아빠는 그림 앞에서 저에게 많은 설명을 해주었는데 전 사실 여행 전에 아빠가 권해준 책들, 예를 들면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 같은 책을 읽고 갔기 때문에 가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될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작품의 태그를 확인해 보면 아빠의 해설과 딴판일 때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아빠, 이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화가가 딴 사람이에요 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냥 좋은 마음에서요. 아빠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틀린 지식을 그대로 갖고 계시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아빠는 굉장히 불쾌해 하셨어요. 그래? 아, 이 작가는 그 화가의 아류야. 그러니까 사실상 그 화가의 작품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란다. 완전히 그대로 베꼈구나. 왜 이런 아류를 그런 대가의 작품과 나란히 놓는 건지. 그러면서 미술관을 떠날 때까지 예술계의 모든 아류들에 대해서 온갖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진정한 창조성은 정말 드물다. 대부분의 예술가는 그저 남을 따라하며 평생을 보낼 뿐이라면서 명색이 예술가라는 작자들이 참으로 한심하고 나태하다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때 제가 비록 어리기는 했어도 아빠의 분노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쯤은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한편으론 이해해도 됐어요.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틀리면 당황스럽고 부끄럽죠. 사춘기인 딸과 한 달 동안 여행을 하는 아빠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독일 어딘가였던 것 같은데요. 아빠가 기차 예약을 변경하기 위해 인포메이션에 가면서 저더러는 짐을 잘 지키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때 한 무리의 한국 배낭 여행객들이 다가왔어요. 남자 대학생 3명이었는데 입대하기 전에 휴학을 하고 같이 여행하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아직 고등학생 티를 벗지 못한 제가 큼직한 여행 가방 2개를 지키고 있으니 눈길을 끌었나 봐요. 저는 입시 마치고 아빠와 함께 유럽 전역을 여행 중이라고 말했어요. 대학생들이 자기들은 2달째 여행 중인데 아빠와 단둘이 여행하는 딸은 처음 본다며 신기해하더군요. 왠지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어 아빠와 함께 다닌 도시와 미술관들에 대해 얘기했더니 대학생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이제 미술관 안 다녀. 다 비슷비슷하잖아. 아, 어린 천사들 궁둥이는 이제 그만. 키득대며 웃어들 대는데 좀 한심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키가 제일 작은 대학생 하나가 언니, 그 오빠는 대중 좀 귀여웠어요. 미술관 안 가고도 얼마나 재미있게 여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숙박비가 저렴한 유스 호스텔에서 다른 나라의 여행자들과 함께 음식을 해먹기도 하고
기차역 벤치에서 밤새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알프스에서 은하수를 보기도 하고, 그리스로 향하는 페리 가판 위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아드리아해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에 환상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들의 여행 계획도 물어보고 그러고 있는데 아빠가 돌아오셨어요. 어느 대학의 누구누구 교수라고 소개를 하자 대학생들이 꾸벅 절을 했어요. 아빠는 그들에게 여행에 대해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물으신 다음 건강히 여행 잘하라고 다정하게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런데 대학생들과 헤어진 뒤로 갑자기 말이 없어지셨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변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얘기 중이었어. 아빠는 여행 중인 젊은 여성이 처할 수 있는 무서운 위험에 대해, 요즘 대학생들의 한심함에 대해, 보호자인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낯선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위신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해 언성을 전혀 높이지 않은 채 다소 음울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죄송해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빠가 화를 낸 것도 아닌데 어느새 저는 아빠께 용서를 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여행이 끝날 때까지 저는 다른 사람과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어딘가 늘 불편해 보였고 사소한 일에 짜증을 부렸고 저는 또 그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것만 같아서 안절부절했어요. 3주차가 되자 여행이 어서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뉴저지에 있을 때 낮에 할 일도 없고 해서 현정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영어 회화 수업을 들었어요. 왜 그런 데 가면 레벨 테스트부터 하잖아요? 그거 하러 가서 앉아 있는데 눈만 내놓고 몸 전체를 가린 무슬림 여성이 남편과 같이 들어왔어요. 복장으로 짐작하건대 굉장히 엄격한 이슬람 국가 출신인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은 먼저 유학을 와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서 영어가 유창한 편이었지만 아내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레벨 테스트가 시작되자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이 남자였거든요. 선생이 영어로 간단한 질문, 예를 들면 어디에서 왔나요? 같은 질문을 하면 남편이 대신 제 아내는 파키스탄에서 왔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내의 레벨을 측정해야 되는데 남편이 대답을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선생이 여러 차례 부인이 직접 대답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완강했어요. 나의 아내는 율법에 따라 외간 남자와 대화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 나에게 말을 하면 내가 전해주겠다. 남편도 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엄청 불편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역시 그런 문화에서 자랐고 아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때 문득 아빠와의 유럽 여행이 떠올랐어요. 저만 아니었다면 아빠도 자유로웠겠죠. 어쩌면 가끔은 딸과 여행 온 것을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그 무슬림 남편 역시 아내만 없었더라면 나름 개방적인 유학생인 척하고 살았을 거예요. 딸이나 아내를 보호하는 근엄한 역할을 맡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무도한 압제자처럼 보이지 않아야 하니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졌을 거예요.